민중의 소리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찌는 듯한 무더위도 어느덧 한풀 꺾이고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오려고 준비 중인데요. 딱 요맘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것 알죠? 바로 추석 선물 세트. 팟캐스트 전문 후원기업 우진축산 유통에서 이번에도 민중의 소리 애청자를 위해 프리미엄 등급의 뉴질랜드산 청정후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명절 선물용 가방에 야무지게 포장한 뉴질랜드 5kg 찐갈비 세트가 무려 99,000원. 현재 소고기 원가가 15% 이상 인상됐지만 전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가족들과 푸짐하게 찐갈비도 먹고 민중의 소리도 풍성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맞죠? 주문 전화 기다릴게요. 02-2634-6565 02-2634-6565 우진축산유통.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53강 이승만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하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벌써 8월도 다 끝나가고요. 이제 9월 곧 있으면 추석이네요. 예, 추석이네요. 네. 네. 최근에 또 이 역사, 특히 이 교육계 쪽에서 한참 화제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도에 또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많이들 말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교육부 장관, 신임 교육부 장관께서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네. 도덕과 윤리를 네. 정규 교과로 선택해서 네. 가르치는 나라들도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이 더군다나 도덕,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네. 한국사라고 네. 하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 시민으로서, 네. 국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네. 어떤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시각과 정부의 입맛대로 세뇌를. 예, 시키는? 그렇죠.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요. 교육부 장관 황우여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 대부분의 그 사학계에서는 네. 진보 사학계건 보수적인 그 역사학자들이건 간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겠죠. 사실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작년에 이 교과서로 그렇죠. 어쨌건 책정을 하도록 강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었죠. 예, 그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 전문가, 네. 연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네, 일반 네. 시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편파적인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학사 교과서의 편파적인 역사 소설, 왜곡된 네. 역사 소설에 대한 친일을 미화하고 있는 역사적 관점과 그런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서 네. 국정교과서 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이 정권과 집권 세력에게 우호적인 서술로 네. 그러한 편집 체계로 일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에서도 과거의 교과서에서도 네. 실제로 재현되어 있었던 문제였던 거고요. 네, 네. 예. 특히나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요.
정권 초기부터 역사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 시절에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과오를 과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적인 복권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금 2014년에 역사 왜곡 예. 현장이 지금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교육계에서 그것도. 한마디로 그렇죠. 이 친일 미화의 그리고 역사 왜곡의 산물이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모든 우리 아이들이 전 국민들이 다 교학사 교과서를 다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21세기의 추세로도 네.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네네. 한 나라의 일국사를 네. 한 나라의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해서 네. 가르치고 배우는 나라가 일부 선진국들이 있죠. 네. 일부 선진국. 예, 일부 선진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 러시아, 네. 필리핀, 네. 북한. 예. 이게 이제 그 새누리당의 염동열 의원이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선진국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베트남, 북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예, 저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염동열 씨의 어떤 국가관, 네네. 그다음에 또 선진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예. 네네. 어떤지 아실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지금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를 이것만 보셔도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동안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정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드사 애청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뉴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역사 함께 들어가 봐야죠. 네. 오늘 역사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볍게. 네. 1993년 8월 31일 날 네. 감사원이죠. 네. 감사원에서 평화의 댐을 감사를 합니다. 예. 평화의 댐이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했던 건가요? 1986년이죠. 네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북한에서 그 금강산 유역에다가 댐을 건설을 하죠. 네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아니고 그 댐을 지어서 200억 톤 가량의 저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그 댐에다가 채우는 데만 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댐을 만들어서 댐을 폭파시킨다. 북한에서? 예. 그러면 상류에서 홍수가 나서 내려오면 그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인가요? 건축학교 제가 그때 그 TV를 되게 충격적으로 봤어요. 63 빌딩이 20층까지 잠긴다. 헐. 그러면 그때 네네. 예. 저희 집이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죽는 거예요, 다. 여의도에 63빌딩 20층이면 그 당시에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죠. 다 죽는 거죠.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고요. 그걸 또 믿었단 말이에요? 저 그때 그 방위성금 학교에서 다 걷어서요. 그때 500원. 그때 500원이면 아이스크림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이스크림 5개 값이면 10,000원 정도 됐겠네요. 10만 원 하는 거죠. 그거를 초등학생들, 코 묻은 학생들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댐을 폭파시켜서 댐을 건설해서 폭파시켜가지고 서울 시민들을 수장시키겠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댐을 만들기 위한 성금을 달라라고 해서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성금을 걸었다고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평화의 댐이고요. 강원도 화천군에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어떻게 평화의 댐이에요? 전혀 평화스럽지 않은데. 평화를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 댐에 대응해서 우리는 평화의 댐을 만든다. 근데 실제로 북한이 그 금강산 댐을 만들긴 한 건가요? 예, 만들긴 했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뭐 그런 그런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댐이었던 거죠.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큰 물이라고 하죠. 이제 북한은 이제 홍수를 큰 물이라고 하는데 큰 물 사태, 홍수가 들었어요. 그럼 그때 공격하면 될 텐데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리고 뭐 작년 재작년에 뭐 한반도 전쟁이기 위해 핵 전략 폭격기가 미국에서부터 날아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으면은 서울 시민들께서 북한이 코드 안 풀고 남북한을 통일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좀,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걸 믿었다, 20층까지 잠긴다, 이런 주장을 믿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땐 또, 워낙 또 언론들이 바람잡고 했으면 진짜 그런가 보다 또 싶었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나 또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평화의 댐, 이게 감사원이 평화의 댐과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한 건가요? 그래서 금강산 댐의 수공, 물로 공격하는 위협은 과장이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거죠. 이게 김영삼 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그럼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우 참, 네, 황당하네요. 근데 거기 방송에 나와서 그 학자적인 양심을 팔아먹은. 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인가요? 건축학과 그 교수님, 토목과 교수님인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모르질 않았을 텐데. 그분 고위 공직자로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여전히 그 덕에 아마 또 호요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주중대사 유익 교수님이 그 주중대사로 가 있는 유익 씨가 바로 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익 교수님은 굉장히 좀 유명하신데. 유익 교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네. 또 다른 오늘의 역사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오늘의 메인 역사입니다. 네. 1919년 9월 2일 66세의 노인이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한 날입니다. 66세 어르신께서 이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이 바로 강우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한 분 알아둬야 할 독립투사시군요. 이분은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술을 익혀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했었고요. 의사셨군요, 거의. 의사라기보다는 그 한약방, 한의사 정도. 그렇군요. 그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등의 교육 계몽 운동을 하시고요. 기독교 장로교에 입교하시면서 그 개화사상까지 받아들이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이동희 선생님, 독립운동가 이동희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요. 더군다나 1909년 안중근 의사께서 일본 제국주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처단한 사건을 두고 이 한 몸을 조국 광복에 바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가 벌써 50대 중반의 나이십니다. 또 그 시절에는 굉장히 이제 고령이신 건데요. 특히나 이제 저격을 하셨던 당시 66세, 그러니까 포탄 투척일이 66세셨기 때문에, 참 고령의 나이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결심하시고 만주를 건너서 연해주로 가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재산을 모아서 광동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도 하셨고요. 대한국민 노인동맹당에 가입하여 요화연의 지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동희 선생님, 그다음에 또 이동희 선생님의 부친이신 이승교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이 결성한 대한노인단, 즉 대한국민 노인동맹단에 가입을 하시게 됐었던 거고요. 이 노인동맹단, 대한노인단은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들로 결성된 단체. 40세. 저도 노인에 들어가네요. 그 시절에는. 주요 활동 방침은 실전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청년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륜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 양성하는 것. 이런 분들이 진짜 어버이 아닌가요? 대한노인단은 바로 어버이연합, 진정한 어버이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19년에 3.1 만세 시위, 3.1 만세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그 일본 제국주의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교묘하게, 교묘한 그 침략 술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하세가와 총독 대신, 바로 사이토 총독으로, 교체돼서 오게 되는 거고요. 사이토 총독이 한국에 서울역으로
서울역을 통해서 온다, 취임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네. 그 사진을 오려서 사이토 총독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거사를 하겠다라고 네. 들어오셨죠. 네. 국내로. 그래서 폭탄 투척을. 예. 예. 폭탄은 원래 이제 있었고요. 네. 안중근 의사의 그 거사를 보면서 의열투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폭탄을 그 수색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경비가 삼엄하니까 네네. 가랑이 사이에 기저귀처럼 차고 오셨던 거죠. 아이고. 예. 그러고 나서 사이토 총독이 네. 오는 네. 날 바로 오후 5시 남대문역에 도착하였고요. 그게 바로 네, 서울역이죠. 네. 환영 행사를 마치고 막 관저로 네. 떠나는 사이토 총독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진 거죠. 다만 사이토 총독을 처단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많은 그 만철이라고 해서 그 만주철도 그 네네. 조선에서 만주로 그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만주철도 네. 사장이라든가 주요 네. 침략의 원흉들을 네. 처단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네. 떨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 이제 체포가 돼서 피체되셔서 네. 재판을 받으셨는데 피고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네네. 판사들이. 근데 일본인 판사가 그 선생님 강우규 선생님의 인격에 압도되어서 네. 선생님, 영감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참. 예, 보통 그렇게 의열투쟁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그 항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항소를 하십니다. 근데 항소했었던 이유가 거사에 연루되어서 같이 고생을 하는 네. 최자남, 허영, 김종호 선생님들을 변호하고 구명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시나요? 사형.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1920년 11월 네.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셨고요. 그날에 그렇군요. 짤막한 시를 남기고 순국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단두대 위에 선이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 안타까움이 없겠는가. 예. 그런데 이 강우규 선생님의 그 66세에 네. 불편하신 힘드신 네. 몸을 이끌고 폭탄을 투척했다. 네, 일제 네. 침략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을 세계 만방에 떨쳤고 조선민족의 기계를 떨쳤다라는 면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네네. 이것이 바로 의열투쟁 노선의 효시다. 라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이 강우규 선생님이 의열투쟁을 최초로 하시고 나서 그해 11월 10일 날 김원봉 선생님의 의열단이 조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독립투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서서야 봄바람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본인의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독립을 바라셨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 강우규 선생님의 의거 이후에 네. 의열단을 비롯한 수많은 비밀 결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네.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의거다. 예. 독립운동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서울역에 가면 네.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오, 있습니다. 그래요. 강우규 선생님이 우리 또 서울역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도포자락을 휘날리시면서 폭탄을 들고 계신 늠름하신 모습이 보이고요. 네네. 옛날 그 서울역 구역사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향에 많이 추석이라 네네.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향 가실 때 잠깐 짬을 내어서 네.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 네. 한번 고개를 숙여서 그분의 조국 사랑의 뜻을 기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역사 말고 구역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 네네네. 앞에 있습니다. 한 번쯤 저도 서울역에 자주 가지만 한 번도 생각을 했지 못했는데요. 꼭 한번 들려서 강우규 선생님의 의거에 대해서 좀 기려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오늘의 역사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2001년 9월 4일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김구 선생을 암살한 네. 민족 반역자 네. 안두희가 네. 주한미군 방첩대의 요원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 육군 정보국에 네.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공개한 날이기도 합니다.
방첩대라면 뭔가요? 이 방첩대라고 하면 오늘로 치면은 그 사이버 댓글, 뭐 사이버전 사령부 댓글 다는 부대가 바로 기무부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군의 군대의 어떤 정보부대다. 그러니까 국방부에 있는 군대에 있는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암살범 김구 선생님의 암살범 안두희는 네네. 민족 배신자, 민족 배반자 안두희는 이승만의 사주를 받아서 네. 뭐 김창룡이라든가 뭐 장택상이라든가 네네. 이런 사람들의 사주, 암묵적 동의를 통해서 김구 선생을 살해 저격하기도 그렇죠. 했지만 그 배후에는 미국 방첩대 첩보요원이었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지는 혹은 주도를 했다. 그렇죠. 안두희의 범행을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했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참 안두희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엄청난 일을 민족적 지도자로 꼽히던 김구 선생님을 그렇게 참 민족의 가슴에 대못을 꽂으며 암살을 하고도 뻔뻔하게 오래 그것도 아주 부유하게 살아남았었겠죠. 오늘 본편의 그 한국전쟁에서도 안두희가 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65년 9월 5일에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오늘의 역사에서 인혁당 사건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때 공안부 재판을 담당한 공안부의 이용훈 부장검사, 김병금, 정원찬 검사께서 인혁당 사건의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한 날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기소하는 건 난 못하겠다. 그렇죠. 양심 있게. 그렇죠. 정의와 양심에 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셨죠. 그걸 만약에 참고 그냥 하셨더라면 아마 승승장구하셨을 텐데 정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정말 지켰던 검사님들. 법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다저차에서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반민특위가 결국은 해산되고 말았지만 성과 없이 어찌됐든 반민특위 정말 가장 중요한 법이었죠, 사실. 그렇죠. 이 법안을 그것도 통과시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반민족행위 특별법, 반민특위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2014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 둘 다 특별법. 유가족과 대다수 국민들은 이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렇죠. 부여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동조 단식 46일간의 단식을 했었던 김용호 씨가 단식을 이제 풀면서 치료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나라 형법 질서에 어긋난다.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주는 것은 그렇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민족행위 특별법 1948년에 만들어진 반민특위법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정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특위에서 그 이제 함께하는 경찰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 그 위원들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졌었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경대, 특수경찰대가 지원이 되었었던 거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이 세월호 특별법에는 이런 기소권, 수사권은 반드시 있어야만 진정한 진상규명과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럼요. 반민특위법에도 기소권, 수사권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그 기소권, 재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기소권이라고 하는데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반드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세월호 특별법, 기소권,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반민특위는 안타깝게 해산이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만큼은 꼭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 없이 잘 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고요. 53강 본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독립운동가는 누군지 고르시오. 보기. 1855년 가난한 농가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나 한의학을 배워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의 광복에 일생을 바치셨다. 그는 대한노인단의 독립투쟁 노선에 따라 일본 총독 등을 암살하기로 결의하고 서울역에서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총독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정무총감 만주철도이사, 일본 경찰 등 37명을 사상시켰다. 이때 그의 나이 66세였다. 지금도 서울역 광장에 그의 동상이 모셔져 있다. 1962년 3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1. 김무성 2. 이왕구 3. 김관진 4. 원세훈 5. 강우규. 네, 제 53강 이승만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하다 편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연맹 사건 관련해서 6.25 당시에 전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자체적으로 국가, 정부, 우리 군이 민간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한 예.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건도 그렇고 또 전쟁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또 죄 없는 사람들이 예.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고 또 살인을 하게 되는지. 우리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을 거의 극한으로까지 내몰아 가기도 하고요. 살아 돌아온 사람도 그리고 죽은 사람도 가족이 죽은 사람도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겠죠. 네. 예. 근데 이러한 끔찍한 이 한반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한국전쟁 6.25에서 득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득을 본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네네. 한국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권력적 기반, 안정된 권력 기반을 확보한 사람이 두 명 있죠. 네. 남쪽에는 이승만, 북에는 김일성. 아,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예. 우선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떤 근거로 득을 좀 봤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한국전쟁, 6.25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네네. 있는 것인가? 북한 쪽이라든가 이제 수정주의 학파, 네네. 브룩스 커밍스 교수라든가 네네. 국내 그 진보적인 소장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국전쟁의 한국의 체제 위기가 북침을 도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내지는 여기서 북침은 이제 북한의 침략입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서 아니면 북한의 침략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펴고 있고요. 네네. 전통주의적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것이 남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네네. 특히 경제 면에서의 위기 상황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경제 위기였다는 거죠. 전쟁 직전에. 예. 특히 이제 물가 상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제 위기 가장 핵심이 바로 물가 상승, 서민 경제 파탄 아니겠습니까? 네네. 1948년에 전년 대비 58%, 49년에는 전년 대비 25%의 인플레가 기록이 됩니다. 아하. 살인적인 물가고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보통 역대로 우리 큰 전쟁들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플레가 오는 디플레이션 오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전쟁 중이었던 이제 1950년에는
국민들의 생활이 어땠냐면은 1950년에 300%, 1951년에 150%, 네. 그다음에 1953년에 145%의 물가 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네요. 예. 이 수치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전후를 딱 따지면 58%, 25%의 인플레가 네네. 물가 인상이 기록적으로 있었는데 네. 이것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남한에는 그 생산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유통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 시설에 부족했던 문제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네.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이제 수풍 발전소거든요. 이게 북한에 있는 겁니다. 남북 간의 대치 관계에서 당연히 네. 북한에서 전기를 끊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그것을 도발한 것은 또 이승만 정부입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또 일제강점기의 남면북양 정책이다. 네. 그다음에 또 북한 지방은 지하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중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었고. 그게 참 오히려 이게 쉽잖아요. 그런 중공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네네. 남쪽에서는 경공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일본 자본의 예속된 경제를 이제 꾸리게 되는 과정에서 광복 이후에는 남한의 경제가 조금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북한보다는 북한이 이제 자체적으로 중금속 이런 것들 통해서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남쪽에서는 일본에게 주로 많이 예속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체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문제 같은 경우는 쌀이라든가 이 적산 그 친일 부역자들의 재산, 일본 제국주의들의 재산을 불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리하게 미군정 당시부터 그 곡식을 수집하는 미국 수집령을 통해서 네네.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참. 그리고 그보다 또 근본적인 것은 정부의 척결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네네. 다 자기들 재산이니까요. 이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미국의 원조에 의지해서 경제를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원조를 해주더라도 어떤 성과가 나야 되고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아니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재정 적자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진단을 하고 정부의 지출, 통화량의 조절, 조세의 증대 이러한 그 어떤 재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국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가 재정을 통제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정치 자금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다 했는데 왜냐하면 외국과의 조약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원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국회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승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정부패를 스스로가 계속해서 뭐 용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경제 위기가 우리 여순 사건, 제주도 4.3 항쟁, 네네.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한 빨갱이 토벌 작전.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비는 광범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비 지출. 그래서 그 국방 예산의 한 10% 정도까지 국방 지출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상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공몰이, 종북몰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1949년에 뭐 국회 프락치 사건, 그다음에 또 반민특위 해체. 반발이 굉장히 거셌을 거예요.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6.25 전쟁이 나기 채 한 달도 안 돼서 1950년 5월 30일 날 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는 그때 여당이었던 대한국민당. 그러니까 무슨 이승만과 이제 친일파들이 연합한 정당인데요. 210석이었었는데 24석으로 줄게 되는 거죠. 이게 딱 정말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민중들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분노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무소속이 126석. 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민주국민당의 나중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신익희가 이제 국회의장이 되고 그리고 1950년부터 시행되었던 농지개혁도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승만 정권 대단히 수세였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이제 그 도가니 든 쥐 신세가 예. 된 상태였군요. 예.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전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네. 원인이 어딨냐는 이제 그 둘째 치더라도 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내부야 어찌됐건 간에 외부에서 적이 생기면 그렇죠. 내부는 일치단결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과의 전쟁 상태, 즉 교전 자체가 공화국 정부, 제1공화국이죠.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말을 따르지 않으면 예. 네. 그리고 이런 극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쵸. 상황에서 자연적인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죠. 당장 일단 보기에 우리 편을,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 군인들이 바로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 문학작품, 소설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윤은길 선생님의 장마라는 네, 그렇죠. 소설이죠. 네. 이런 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다 빨갱이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좌익, 사회주의 계열 아니면 진보적인 정치인, 정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을 질타하는 보수 우익의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게도 네네. 빨갱이라는. 위협을 할 수 있는 네. 강력한 무기를 이승만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만 하면 너도 적이냐, 너도 북한에 동조하냐 이렇게 예.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게 이러한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보도연맹 사건도 그 말도 안 되는 북에 동조할 수도 있다. 할지도 모른다. 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수십만을 학살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예, 일부 학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도연맹 사건에서 뭐 네. 최소 10만, 최대 30만이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일부 학자는 100만 가까이다. 100만 가까운 무고한 양민이 살해되었다. 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는 네네. 정도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그 무능과 부패, 뭐 이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네네. 덮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여긴 또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참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각적으로 참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하게 됩니다. 우리 그 현리 전투라고 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나니까 도망을 가고 북군 지휘관들이 네네네. 기타 친일파 그 만주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이양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부끄럽다. 네. 이것도 한국의 요청으로, 이승만의 요청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군 장교들이 다 도망을 가서, 예. 우리 정부는 다 도망가서 공백이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양할 수밖에 없는. 예.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이 전면적으로 참전하는 전면적인 네. 그 한국전의 참전, 그 다음에 이승만의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이양하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로는 남한,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서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 그러면서 이승만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를 따오지 않았다면, 이 박사하기도 말이 많은 거지만 네. 미국 메가드하고 친하지 않았다면 안 해줬을 거다. 이런 그렇죠. 거. 우리들 지켜주지 않았을 예. 거야. 이런. 실제로 거죠.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네. 지원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한국의 메가드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이승만은. 헐. 예. 대단하네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네.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게 가 있으므로 네. 메가드에게 가 있으므로 네. 전쟁의 책임에서 이승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 전투에서 진다. 그러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무책임한 겁니다. 와. 미국이 무능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예, 그러네요. 권모술수의 대가 아닙니까? 네, 대단합니다. 전쟁으로 얻을 것은 어때? 실패하더라도 내가 책임지진 않겠다, 이런.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북진 통일해야 된다. 빨갱이들 몰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스처만 취해주면 돼요.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미군은 빨리 진격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화만 내면 되는. 네. 사실은 모든 책임이 대통령인 이 예. 당사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한국 전쟁 시기에 이승만의 지지도 인기가 올라가게 됐죠. 예. 진짜 황당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예. 2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반공 의식화.
네. 이것을 되게 그 반공, 종북몰이 네. 이 빨갱이 사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일반 민중들에게 다 북한 인민군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예. 예.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뭐 병산의 코발트 네. 그 학살 사건, 뭐 거창, 함양의 산청의 그 학살 사건, 네네.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전쟁 시기에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저한 반공 투사가 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반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보다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로는 수많은 월남자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네.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월남은 이제 두 가지 피난민이라고 하죠. 네네. 피난민은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1차 피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북한군의 파죽지세로 지금 몰려오면서 낙동강전선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전세가 역전돼서 북진을 하게 네네. 되는 거고, 그러다가 중국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통해서 38선을 휴전선을 중심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고착화된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때 일사후퇴를 통해서 온 게 이제 2차 피난인데 2차 피난은 거의 생존을 위한 피난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청취자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31 부대 마루타 네, 그렇죠. 생체 실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화학무기 세균전. 네. 실제로 세균전을 미군이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증거들이 문서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인근에 있던 분들은 살기 위해서 예. 도망을 갔겠네요. 예. 피난을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련군이 전체적으로 일찍 참전을 하지 않아요. 북한의 그러니까 중공군 같은 경우는 항공군이 없습니다. 공군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군의 전투기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격을 네네. 하게 되는 거고, 그건 뭐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군의 공군력하고 북한의 공군력하고 소련의 공군력 비교하면 뭐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의 어떤 산업시설이 초토화가 되고 뭐 민가까지 폭격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생존이란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1차 피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1차 피난도 왜 정부의 말만 믿고 남았던 사람들이 결국엔 빨갱이 부역자, 공산주의 부역자로 빨갱이로 몰려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독립운동가 동롱 김가진 선생님의 며느리인 수당 정정화 선생님도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네네. 그런데 전쟁 직후에 끌려가죠. 너 빨갱이 도와줬지? 이러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친일 경찰들한테. 아유. 이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 월남자가 유입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데올로기로서 우위에 점하게 되는 거죠. 북한이 좋다면 북한에 남아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남한으로 왔을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를 바랐던 사람들이 내려온 거다? 예, 그렇죠. 살려고 내려왔는데.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월남한 사람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네. 월남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살면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한보다는 남한이 자신들이 살기가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 살기에 불리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계급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럼 노동자 농민들은 살기가 편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자본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일부역자,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단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네네. 월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월남하셨던 분들 중에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일사후퇴 때 포탄의 아주 집중적인 공격에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월남자들이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그 북한 사람들 그 평안도라든가 함경도 분들이 대단히 근면하시거든요. 저희 할머님도 이북 출신인데 대단히 근면. 아, 그럼 월남하신. 예, 저도 월남 가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근면성. 네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 성취의 결과로 어떤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월남자들은 철저한 반공 집단으로서 보수 체제의 이승만 정권의 투철한 확고한 지지층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죠. 이분들이. 예. 그렇군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정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한 이승만의 집권 연장이 네. 가능해졌다. 만약에 그때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200석에서 20석까지 그 의원 수가 줄어들 정도로 정권이 이미 10%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거죠. 정권이 이건 뭐 교체 정도가 아니라 완전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을 계기로 갑자기 됐어요. 네. 아까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서 일부 학자들은 이게 이러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좀 뭐 이러한 상황들이 네. 일부에서는 남침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건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전쟁을 하면 효과가 좋겠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을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굉장히 우리가 국내가 어렵기 때문에 북으로부터 오히려 전쟁을 더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정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도 예. 아까 하셨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둘 다의 직원이 다 그때 당시에 어찌됐건 전쟁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그렇죠.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 숙청을 하니까 남쪽에는 친일파들이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네네. 저놈들을 없애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네네. 정치 세력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니까. 빨갱이로 몰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저놈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서로 뭐 이제 이념적으로도 그랬을 예. 테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그렇죠. 하게 된 전쟁이 주는 체제 통합의 효과. 네네.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2번. 다음에 보기에 들어갈 이 법의 명칭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일제강점기 민족 반역자의 처단과 역사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해 반민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경찰대와 특별검찰부는 물론이고 재판권까지 보장된 특별재판부가 구성되었다. 1. 세월호 특별법 2.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러면 그때 계셨던 좀 이렇게 건전한 보수 분들은 좀 어떻게 되셨나요? 굉장히 좀 고초를 겪으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던 한국 전쟁 개전 초기에 네. 전쟁 발발 초기에 서울에 남아 있었던 네. 대단히 좀 보수적이거나 네네. 아니면 사회 지도층 뭐 이런 상류층 분들의 어떤 증언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당시 젊은 대학 교수였던 김태길 교수 네네. 같은 경우에 전쟁 발발 전부터 계속되었었던 무력 충돌의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6.25 전쟁을.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편이 아군이고 어느 편이 적군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까닭에 유엔군과 국군이 밀고 올라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얼른 판단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김태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온 다음에도 그 사태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이승만 정부의 무능과 어떤 인권 유린, 학살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건 뭐 체제가 좀 바뀌는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 정치 세력이 교체되구나
정권이 교체되는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눠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같이 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죠. 한 나라. 얼마 전까지 한 나라였고 2년 전까지 그죠. 그리고 정권이 갈리긴 했지만 이게 무슨 적대 국가로서가 아니라 왕래도 가능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만 그렇죠. 해도. 예. 그랬기 때문에 그냥 뭐 정권이 교체되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정권 다툼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더라. 예.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 그 헌법 기초위원이었던 유진호. 네네. 유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가는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는 도망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안 가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변호사, 그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 중에 안 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빨갱이, 네. 뭐 사회주의와 관계가 없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도적인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 상당히 안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도적인 정치가의 한 예를 들면, 네네. 중도 우익의 반 이승만 노선을 겪었던 중간파의 정치가들, 네네. 그다음에 또 상해 임시정부 계통의 정치인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죠. 인민군이 내려온다, 전쟁이 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기로에 놓인 거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계열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내버리고 남아야 개인을 구명하겠다는 비겁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서울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좌우합작 때 애쓰셨던 안재용 선생 같은 경우도 네네. 이승만의 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난을 가도 남아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러네요. 전쟁 시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서 임시수도죠? 부산에서 네네. 정치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서요. 네네. 이승만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다들 우리 정부 자체가 부산으로 임시로 이렇게 국회를 세웠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이제 피난 갔던 정치인들이 같이 국회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 보수도 있었을 테고 진보도 있었을 테고 좀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우리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좀 진보적이거나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뭐 보도연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숙청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정말 이승만 정부로서는 뭐 여러모로 일타쌍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대단한 드네요. 거죠. 예. 그래서 수세를 단숨에 우세로 바꾸는 그런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아주 공고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본인의 어떻게 보면 좀 견제 세력이든 반대파는 없애버리고 견제 세력은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거의 막 이승만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 자체를 아예 다 제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26일 오후가 되니까 이때부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만만한 거죠.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쿄에 있었던 메가더에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우리가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전쟁이 딱 나고서 몇 시간 뒤에는 뭐 이런 일은 늘 있었던 일이다. 뭐 걱정하지 않다. 별 사태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나요. 1953년에. 그럼 이 전쟁의 책임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그러네요. 전쟁 초에는 전쟁 나기 직전에는 계속해서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마찰을 계속해서 발발했던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지전들도 있었고 좀 뭔가 긴장감을 부추기기 위한 뭐 이런 행동들이 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전쟁까지 직접적으로 될 거라고 북한이 이제 남침을 할 거라고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던 거죠. 못해서 진짜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좀 무능력하게
하루 동안이나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보냈고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네. 바로 한강철교를 폭파했던. 조기 폭파한 거죠. 네네. 그것도 충분히 서울 시민들이 더 많이 피난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폭발을 했어도 됐을 사안을 다리 위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네, 수백 이상이 수천이 죽었는데 네, 그리고 그 한강 다리 폭파하는 것도 한강철교 네네. 폭파하는 것도 원래는 계획은 청량리까지 북한군이 진격을 하면 다리를 끊는다 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의정부 정도까지 왔어요. 의정부 정도면 지금 가도 의정부 요즘 교통이 발달한 지금 가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정부에 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겁나서 자르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 그렇게 안달한 거 보니까 알겠네요. 전쟁이 나면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계엄령은 7월 8일에 가서야 선포가 됩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예. 7월이 다 돼서 7월이 한참 지나서 예. 그때 돼서야 계엄령을. 예. 그리고 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네. 났으면 경제 위기 뭐 이런 거 둘째 치더라도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미군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각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각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그런데 항납 서울이 이제 북한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을 경질시키고. 아니 근데 내각의 책임이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최고의 수장이, 내각의 최고 수장이. 근데 내각의 책임이고 나는 아니다. 이거 흡사 최근에 많이 본 유체이탈화법하고 비슷한 그렇죠. 것 같은데요. 나와 내각을 분리시키는.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사회부 장관을 네. 야당이었던 민주국민당 인사들을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전쟁식에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되죠. 책임을 다 누구한테? 야당 정치인한테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 진짜 참 그런 방면에서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넘기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모든 권한들은 자기 책임이 아닌 거예요. 미군의 책임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휴전협정 할 때도 우리 측 대한민국의 대표는 휴전의 협정에 서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느냐? 빠져라. 그렇죠. 빠져라죠.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사실상 이 6.25 이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정전 협정은 전부 다 미국과 북한이죠. 예. 당사자가. 우리는 정작 한반도 위에서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운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조차 끼지 못한다는 이 굴욕은 중요한 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군통수권이 없죠. 그런데 여기 이 전쟁 시기 중에도 정신 못 차린 이승만 정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네. 이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중에 네네. 1951년 1월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고 네네. 그러고 나서 공세로 네네.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중국군의 공격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일사후퇴 때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부족하니까 군인이 부족하니까 이제 제2국민병으로 편성이 된 국민방위군. 네. 그러니까 예비군의 성격이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때 국군이 한 30만 명 정도가 네네. 전사를 하는데 남북한 통틀어서 수십만이 죽죠. 수백만이 민간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방위군 군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소집을 하는 거죠. 강제 징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국민방위군의 고위 장교들이 국고 군수 물자를 부정 처분해서 착복합니다. 그래서 1951년 12월부터 그 다음 52년 2월 사이 한겨울 아닙니까?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이 9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됐다. 굶어 죽은 사람이, 얼어 죽은 사람이. 어머나. 일반 국민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키라고 뽑아놔놓고 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바람에 제대로 들어가야 될
돌아가야 될 군수물자가 뭐 보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대부분 다 만주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게 되고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일가였죠. 네. 형제였던 이시영 선생님이 부통령이었는데 네네. 이러면서 이승만 정부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네. 왜 반발을 하게 됐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자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하지만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나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랑 똑같네요. 예. 어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도. 예.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군에서도, 네네. 미군에서 이승만 정부를 못 믿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이 나고 전쟁이 정리가 되면, 네네.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물론 사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다니사 그렇죠. 이때까지 본 분들이. 예. 그런데 유일하게 있었던 미국의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이승만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거죠. 예, 치명적인 정말. 예.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반공주의자도 아니에요. 네. 구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권력욕의 화신이죠. 그 누구를 따르고자 하시고가 아니라 그냥 내 이익에 따른다. 자신의 권력에 이득이 되는 게 반공이었던 거죠. 네네. 빨갱이 사냥을 했어요. 네네. 그게 더 잔인하네요. 무슨 사상 때문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승만의 발췌 개헌, 4.4.5.2 개헌, 이러한 부산 정치파동, 이런 것들이 다 피난 시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생은 파탄 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니까? 네네. 근데 그 와중에도 뭘 해먹겠다고. 극도로 이 처참한 상황에서 민생을 따지지는 않고,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지부진하게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어쨌든 전쟁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빨리 끝내야죠. 전쟁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적군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아니면 강화 협정, 휴전 협정을 하거나, 네네. 정전 협정을 체결하거나. 네네. 근데 정전 협정도 반대를 하고, 싸우지도 않고, 뭐 하자는 거야? 권력만 네네.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아까 4.4.5.2? 그렇죠. 4.4.5.2 이런 것들이 잠깐만 얘기를 해주시면. 4.4.5.2라고 네. 하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발췌 개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산으로 내려간 이승만 정부, 임시정부가, 뭐라고 해야 돼? 피난 정부가 네네. 이승만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각 책임제가 되면, 야당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명목상의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을 놔야 될 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봤었던 자신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요? 국회의원들 협박을 하게 됩니다. 와, 참 진짜 대단합니다. 쉽네요. 1940년대 말 이래 친일파,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당시 그 1공화국의 장관, 차관, 도지사 이상급, 그러니까 최고위 행정 관료 중에 독립운동가 7%에 불과하죠. 그렇죠. 관료 출신이 여기서 관료 출신 45%가 뭡니까? 친일파죠. 예. 법조인 출신 15%. 친일파죠. 일본 유학파. 뭐 다 친일파라고 할 수 네, 없지만 네. 66%가 네. 친일파예요. 네. 일본 66%가 일본 유학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 시기부터 그때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네. 투표인 명부가 제대로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 관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6.25 전쟁 와중에.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정신으로 투표를 하라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면 네. 물리력이 있어야겠죠. 네네. 경찰력을 굉장히 강화하고요. 국군을 10만 명 수준에서 60만 명으로. 그리고 그러면 휴전이 되면 군대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여야죠. 그러면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까? 약해지겠죠. 거죠. 그럼 휴전을 원할까요? 안 원하죠. 휴전하자고 하니까 방공포로들을 확 풀어줍니다.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경제력이 있습니까? 대부분 미군의 원조죠. 예. 100%. 네네. 그것을 원조로 살아야 되는데 그 원조 물자를 불화해 주는 데서 특혜를 받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예. 아우. 그래서 전쟁 말기로 가면 그 네. 원조 물자가 좀 줄겠죠.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특혜 금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특혜를 줍니다. 부정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와, 이때 정말 우리나라의 더러운 일들은 다 만들어졌네요. 근원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950년에 물가 상승 300%, 1951년 150%, 네. 1953년 145%인데요. 이것을 300에서 150이 뛰는 거고 150에서 145가 뛰는 겁니다. 그러면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물가 인상이 있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조세 부담률이요. 네. 1952년에 8%에서 1955년에는 21%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21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이 냈겠습니까? 안 내겠죠. 그럼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참 오버랩이 많이 되는데요. 최근 일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58년 1월 달에 진보당,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그 다음에 또 그해 뭐 국가보안법 파동, 네네. 그 다음에 또 59년 4월에는 경향신문 폐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결국엔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제 안두희 얘기를 네네. 빼먹었는데 네. 전쟁이 나면서 형무소에 있는 4.3 네. 그다음에 또 제주 4.3 그다음에 또 여순 사건이라든가 무슨 뭐 조선 공산당이라든가 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정부 이승만 네. 세력에 대한 재판도 없고 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형 네.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형무소가 제일 먼저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도연맹 사건 그렇죠. 때 전국에 있는 형무소들에 예. 다 이제 학살을 자행했다. 예.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에 있는 형무소는 경황이 없어서 서대문 형무소는 그냥 갑니다. 아,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야 되니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자칫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두입니다. 그 사람은 왜 거기 있었나요? 김구 선생님 암살 그렇죠. 때문에. 암살범으로 체포했었던 거죠. 재판을 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민군들이 북한군들이 와서 형무소를 접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다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민족 행위자들은 네네.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봤는데 안두희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누가 풀어줬죠. 없나? 그러니까 안두희를 비롯한 네네. 그 당시 여운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암살에 관련된 사람들, 네네. 김구 선생님 암살에 관련된 사람들, 네. 그다음에 또 그 민족주의적이거나 아니면 또 진보적인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게 테러를 가한 사람들은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아, 죽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피난 가기 전에 사라진 예, 거죠? 직전에 예. 누가 풀어준 거죠. 그 사람들만 선별해서. 교도소, 형무소 안에는 뭐 빨갱이도 있고 사회주의 세력도 있을 네네. 거고 그쵸. 무슨 뭐 사기꾼, 다 있겠죠. 도둑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도 다 있고 예. 또 보도연맹 사건으로 황당하게 그냥 또 잡혀간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중에서 그것도 피난 가기 전에 안두희를 몰래 콕 집어서 빼준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오늘의 역사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셔서 같이 또 빼먹지 않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그 전에도 심상치가 않았고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굉장히 그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본인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독재를 바로 세우는데 그리고 독재를 위한 교두보로 온갖 이 말도 안 되는 막장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 전쟁을 이용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북한 얘기를 좀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뭐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도 예. 비슷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에서 이제 내세우는 명목상의 그 한국 전쟁, 네네네.
조선해방전쟁이라고 네네. 했죠. 목적은 바로 남조선의 해방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결과로 본다면 참담한 실패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쟁기 미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후퇴를 하게 되고 네네. 인민군이 개별적으로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소련이 대단히 소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럴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어떤 권력 기반 대단히 탄탄해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남북의 건국편에서도 들으셨지만 김일성 역시도 그때 당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북한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나이도 일단 굉장히 어린 편이고 예. 또 1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그렇죠. 1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그렇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죠. 계셨는데 이런 분들을 어찌됐건 물리치고 지도자로서 확실한 이 입지를 다지는데 6.25 전쟁이 또 큰 몫을 했더라.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중이었죠. 이제 1952년 4월 15일 네네. 김일성의 탄생 40주년을 맞이하여 네네. 김일성의 최초 전기죠. 공식 전기 김일성 장군 약전이 노동신문에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향이죠. 네네. 생가 만경대. 그 다음에 또 항일 전적지 보천보의 기념관. 그 다음에 최초의 활동지라고 할 수 있는 해산진이라는 곳에 김일성 고급중학교가 네네.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52년 12월에 원수칭호가 제정이 되고요. 공화국 최초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일성 장군에서 김일성 원수로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박헌영이라든가 뭐 이런 정치적인 반대자들, 네네. 경쟁자들을 제치고 김일성이 최고 권력자로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탄탄하게 네네네.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었다라는 네. 겁니다. 네. 아, 결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총 들고 내려오고 탱크 밀고 가라니까 갔을 테고요. 거기서도 또 내려와서도 이 사람들을 왜 죽여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고 서로를 학살하며 참 이 뭣도 모르면서 서로에 대한 분노와 이 증오만 가득 차도록 만들었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동족끼리. 근데 이런 전쟁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다지고 독재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데 또 좀 이용을 했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네.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규명을 네. 은폐해야만 살아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예. 이런 공작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합니다. 예.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방식이요. 예. 이혼한 사람의 딸은 억울하게 죽어도 됩니까? 그 이유를 몰라도 됩니까? 네네 맞습니다. 참 속상하네요. 네. 아무튼 누군가에게만 아주 극소수의 누군가에게만 즐거운 전쟁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로운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하지만 우리 죄 없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흔으로 남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제목이요. 이승만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하다인데요. 전쟁으로 더러운 독재를 완성하다. 이 정도는 붙여줘야 될 것 같네요. 3번. 다음에 보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한국 전쟁 중 국민방위군의 고위 장교들이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다. 1951년 1월 후퇴 작전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의 고급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해 착복함으로써 아사자 동사자가 속출하였는데 사망자 수만도 9만여 명에 이르렀다.
국회조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51년 3월 31일까지 인구를 허위로 조작해 착복한 금품만도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 1. 7시간 행방불명 사건. 2. 팽목항 진도체육관 TV 설치 사건. 3. 대통령께서 지금 현장에 오셨어요. 남경필 의원 발언 사건. 4.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발언 사건. 5. 국민방위군 사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아까 이제 오늘의 역사에서 그 강우규 선생님께서 대한의 청년들에게 남긴 유언 일부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의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청년의 자세, 정신을 갖고 있는 다드사의 청취자가 되시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훈교 선생님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네요. 오늘도 52강 이승만 전쟁으로 독재를 완성하다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